지난번에 할 때는 저기 커피를 한번 드려봤는데 그게 효과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입에 찬 게 물려져 있을 때가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이때 진도를 많이 나가야 돼요. 그죠? 그렇죠. 입에 차가운 게 있을 때가. 강해야 되지 뭐 이거 물고 수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나중에 보면 되죠. 자, 거기 그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있어요. 얘는 얘를 이제 할인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의 이 할인은 전부 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세후. 그러니까 세후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영업 현금 흐름을 측정하고 매각 현금 흐름을 측정할 때요. 여기서는 우리가 가유순 전후 이렇게 했었죠. 예, 여기 했을 때 요 세후 현금 흐름 있죠. 요거하고 여기도 실상은 현금 흐름 하면요. 매도 가격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순 매도액 하고요. 그 다음에 세전 지분 복귀액, 세후 지분 복귀액. 요 정도인데요. 여기서도 이거 기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할인 대상에서 삼는 게 요거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를 다 무슨 가치로 할인해서?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비교하니까 아까 어림셈법하고의 차이가 뭐겠어요? 어림셈법은 요것만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요것만 갖고 할인하지 않고 1년 동안 발생한 현금 흐름만 비교하는 거라 그러면 얘는 보유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이 현금 흐름을 다 무슨 가치로?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투자 판단하는 방법인데요. 수년가법에서는 수년가 기초로 하죠. 수년가는 현금 유입의 어디에서요?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예, 빼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순영이는 빼기를 잘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기억하시나요? 수익성 지수는 어떻게 돼요? 예,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의 뭐로? 현가로 나눠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이 있죠. 내부 수익률은 현금 유입의 현가하고요. 현금 유출의 현가를 어떻게 해요? 예, 같게 해주는 거죠. 요거는 기억하시나요? 작년 여러분 시험에는 요것도 틀리게 준 거죠. 유출의 현가를 유입의 현가로 나눠서 계산한 거라고 이렇게 틀리게 준 거예요. 분모 분자를 바꿔서. 우리가 분수식 읽을 때는 분모부터 읽고 올라가죠. 근데 계산기 쓸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반대로 찍어서 내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거 바꿔서 준 거예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라는 게 얘네 둘을 같게 만들어 주니까 수년가를 뭐로 만들어 주고요? 0으로. 수익성 지수를 뭘로? 1로 만들어 준다 그랬죠. 근데 여기 있는 요 순영이는 뭐를 잘한다고 그랬어요? 빼기. 수일이는 뭐 잘한다고 그랬어요? 나누기 잘한다 그랬고, 순영이가 나보다 뭐 더 잘한다고요? 빼기를 잘한다는 얘기는 순영가법이 내부 수익률법보다 더 우수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고요.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고, 얘는 뭐하고 비교해요? 이건 요구 수익률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여기서 0과 1, 0과 1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해서 구별하시면 되겠고, 얘네들은 할인율로 못 써요. 요구 수익률. 얘는 내부 수익률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단일 투자일 때는요, 이 결과가 똑같아요. 수년가가 0보다 크면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고, 내부 수익률이 뭐보다 크다? 요구 수익률보다 큰 거예요. 하나의 투자일 때는. 거기 2번 문제가 있죠. 2번 문제. 2번 문제 찾으셨나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요. 여기 보시면 할인율이 몇 프로예요? 10%죠. 그러면 여기 원래 이거 계산하려고 그러면 우리 이걸 써야 돼요. 그죠? 이걸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500에 50이면은 500에 50이라는 얘기는 500에 10%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굳이 이렇게 안 하더라도요. 얘는 그냥 500인 거죠. 현재 가치로 할인하면 얼마? 500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뭐 했었냐면요. 할인율이 10%일 때 1년일 때는 1 플러스 0.1이니까 1.1 된다고 그랬죠. 이거. 2년일 때는 1 플러스 0.1의 자승이니까 1.21 된다고 그랬고요. 3년이면은 1 플러스 0.1의 3승이니까 1.331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얘는 1000만원일 거고 여기는 1000만원일 거 아니에요. 이게 자승이니까 1.21로 할인하면 얘 1000만원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얘도 1 플러스 0.1의 3승이니까 1.331로 할인하면 얘도 1000만원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출제자는 이렇게 배열을 맞춰주는 거예요. 굳이 계산기를 쓸 필요가 없이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면 바로 값을 구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를 합한 게 이게 뭐겠어요? 이게 유입의 현가라고요. 얘가 뭐가 되고요? 이게 유출의 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년가라는 거는 유입에서 못 빼는 거예요. 유출 빼는 거죠. 그럼 유입의 현가 합이 얼마예요? 2,500이잖아요. 여기서 2,000 빼면 남는 게 얼마? 500인데 0보다 크죠. 투자하죠. 그러면 얘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요. 수익성 지수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나누면 얼마 나오겠어요? 1.25 나온다고요. 그러면 얘가 0보다 크면 얘가 뭐보다 커요? 1보다 크다고요. 같은 투자일 때.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지금 요거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10%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 2,000을 투자했을 때 요게 2,500의 흐름이 나왔다고요. 그러면 요거를 갖게 만들어주는 내부 수익률을 구해야겠죠. 그러면 식을 이약을 시키게 되면 2,000분의 2,500이 1 플러스 IRR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거 계산하면 1.25 나오죠. 그러니까 얘가 몇 프로 나오냐면 25%가 되는 거라고요. 몇 프로? 25%.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요구 수익률이 몇 프로일 때요? 10%일 때 내부 수익률은 몇 프로가 나와요? 25%. 내부가 요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투자 안에서는 똑같은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문에서 하나의 투자일 때는 수년가가 0보다 크면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큰 거예요. 그리고 내부 수익률이 뭐보다 크다? 요구 수익률보다 커지는 거예요. 하나의 투자일 때. 근데 상호 배타적인 투자는 있죠. 상호 배타적인 투자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경우 있죠. 그럴 때는 투자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4개 투자안이 있을 때요. 수년가가 990만 원, 650만 원, 1365만 원, 882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내부 수익률이 17.9%, 그 다음에 19.1%, 15.1%, 17.6%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4개 투자안을 기초로 했을 때 수년가법으로 봤을 때는 어느 안을 선택하겠어요? 제일 먼저. C가 1365로 제일 크죠. 그러니까 수년가법에서는 얘를 선택한다고요. 뭐를? C를. 근데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을 갖고 판단하니까 B가 제일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B를 선택한다고요. 그러니까 상호 배타적인 투자일 때는 투자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선택이 틀려지는 거예요. 하나의 투자 안에서만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들이 들어올 때는 수년가법에 의한 판단과 내부 수익률법의 판단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표시를 해줘요. 한번 여러분 시험에 단일 투자인 것을 표시를 안 하고 수년가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다 뭐 이렇게 줘가지고 이신청 들어가서 복수응답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출제자들이 출제하면은 단일 투자안이다 아니다는 것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 투자안일 경우에는 수년가가 0보다 크면 수익성 지수가 뭐보다 큰 거예요? 1보다 큰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그 정도까지.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순환가법하고 내부승률법하고 수익성지수법의 비교 나오죠. 거기서 보면은 재투자율이라든가 부의 극대화 등을 비교할 때는 무슨 법이 더 우수해요? 수용가법이 더 우수하고요. 순환가법하고 수익성지수법은 할인율로 요구승률을 쓰고요. 내부승률법은 내부승률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근데 순환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승률법에 의한 타당성 분석의 판정 여부는 언제나 같다라는 거죠. 같을 때는 무슨 투자 아닐 때? 단일 투자 아닐 때. 그래서 순환가가 0이면 반드시 내부 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크고요. 순환가가 0이면 내부 수익률은 요구수익률과 같아져요. 다만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의 경우 있죠. 하나의 투자만 선택하게 될 때는 순환가법과 내부 수익률법의 투자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없다? 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라도 기억을 해달라는 거예요.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에서는 화폐 시간 가치 다 고려하고 이 정도까지라도 정리를 하시면은 기본적인 내용은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식의 계산이 나오면 풀 수 있겠죠. 이런 식의. 네.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정리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금융론으로 가셔서 이게 벌써 빨리 닫으신 분은 다시 또 자세를 고쳐 잡고 계시는군요. 네, 눈을 감기에 가장 편리한 자세로 조금씩 몸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아니 그러면 참 그렇다고 이거 계속 물고 계실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거를 만약에 필요하시면 밖에 또 있을 거예요. 그 필요하시면 하나 더 드셔도 되고요, 그죠? 그래요. 자. 금융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정리해 보는데요. 일단 이 주택금융제도에서 이 주택도시기금의 역할이 있죠. 예? 예. 그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소개된 거 보셨죠?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통해 가지고 무주택 서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기금 지원해 주는 내용 들어보신 적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자녀가 3사람 이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있어요. 보금자리론도 더 나은 보금자리론 이런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은 보금자리는 뭐냐면 만약에 자녀의 수가 3명 이상이면은 지금 현재 융자를 최대 3억까지 해주거든요. 근데 더 나은 보금자리론에서 자녀가 3명 이상이면 4억까지 해주는 거예요. 예, 그것도 존재하는 거예요. 보금자리론에서. 예, 주택도시금에서는요. 이게 주택 계정이 있고 무슨 계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도시 계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작년에 여러분 시험에서 여기서 나온 거죠. 무슨 계정에서? 주택 계정에서.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면 주택 계정의 그 용도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작년에 여기서 출제한 거예요. 여기서 출제할 때 뭐로 출제를 틀리게 해줬냐면 5번에 가면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의 리모델링이죠. 그게 이상인 주택의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그래서 틀리게 해줬던 거예요. 항상 기금의 지원은 국민주택 규모라든가 그 수준 이하의 주택에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거기 그 위에 가시게 되면 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 관련 각종 보증을 통해서 분양계획자의 안전한 입주와 주택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수행 등을 지원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수업할 때 말씀을 드린 거죠. 우리나라에서 민간 사업자가 30%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해야 되죠. 그렇죠? 주택분양보증을 받도록 돼 있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시공사가 부도가 나면 누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3회 시공사를 선정해서 공사를 완성을 시켜주든가 아니면 입주자 3분의 2가 동의를 하게 되면 수분양자 3분의 2가 동의하면 그동안에 냈던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돌려주는 제도라고요. 그때 그 문제로도 한번 확인했는데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여기 도시계정이 있죠. 도시계정은 뭐에 쓰냐면 여기에 쓰는 거죠. 도시재생사업 있죠. 도시재생사업에도 이 기금이 지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충청권에서는 저기 왜 천안역 주변 있죠. 예전에 동남구청 부지를 갖다가 다시 상권 활성화할 때 이 기금이 지원이 됐던 거예요. 한 3년 전에.
이게 그러니까 이미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예, 그래서 주택 개정하고 도시 개정했을 때 기본적인 성격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필요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주택 도시 기금을 가지고 얘네 대출도 해줘야 안 해줘요? 주택 도시금 이에 의한 대출 해준다 안 해준다? 대출 해줘요. 이거 전신이 국민주택기금이라고요. 국민주택의 명칭이 이걸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대출을 해주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출 업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중은행에다가 재위탁을 줘서 시중은행에서 뭐 해주고 있는 거예요. 대출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러니까 얘네가 직접 대출해 주는 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주택금융공사 있죠? 주택금융공사도 대출 해줘요, 안 해줘요? 예. 얘들이 직접 대출을 못 한다고요. 얘네가 팔고 있는 상품 중에서 보금자리론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를 얘네가 대출 못 해주니까 시중은행에다가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얘네 통해서 대출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얘들도 마찬가지고 직접 대출 업무 능력은 없다고요. 대신에 뭐는 해주냐면 보증은 서줘요. 보증은 서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당 상환 방식에 의한 구별을 하게 되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고정 이자율 저당하고 뭐가 있어요? 변동 이자율 저당은 기본적으로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죠. 그죠?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고정 이자율 저당이 있었을 때요. 박스에 보면은 나와 있죠. 대출 기한 동안에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고정 이자율 저당은요. 대출 계약 당시에 정한 이자율이 뭐가 도래할 때까지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게 무슨 이자예요? 고정 이자율 저당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대출자가 안게 되는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어요, 없어요? 대출자가 안게 되는 위험 중에 보면은 금리 변동 위험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자율 위험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위험? 인플레 위험. 이런 것 등등을 고정 이자일 때는 대부분 누가 떠안게 되는 거예요? 대출자가 떠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금리 변동 위험이라는 것은요. 약정 이자율이 있고 무슨 이자율이 있을 때 뭐가 클 때 발생해요? 이거. 이게 클 때 발생하는 거예요. 위에 거는 약정 이자율이 뭐보다 클 때, 시장 이자율보다 클 때 발생하고요. 그럴 때 뭐가 들어오냐면 조기 상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조기 상환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내가 약정 이자율로 예를 들어서 2.5%로 만약에 대출해 줬는데 시장 금리가 2%로 떨어졌어요. 시장 금리가 3%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그러면 금융기관에서는 이 주택을 담보로 해서 몇 프로의 이자로 2.5% 이자로 예를 들어서 한 20년 융자해 줬잖아요. 그죠? 융자를 해주고 여기에 기초해서 얘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저당 채권이라고요. 이 저당 채권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다가 대출을 해주면 뭐가 만들어져요? 요 저당권 중에서 만기가 10년 이상의 장기 채권 중에 만기가 10년 이상의 이 저당권을 갖다가 뭐라고 명시한다? 저당 채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저당 채권이라는 거는 요 저당권에 관한 뭐하고 소유권과 이 저당권의 기초에서 뭐를 청구할 수 있는 원리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있죠. 이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뭐라 한다? 저당 채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채권이라는 거는 이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채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시장 금리가 몇 프로로? 3%로 뛰었잖아요. 그럼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가 떨어지죠. 금융기관에서는.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게 무슨 위험? 그게 금리 변동 위험이에요. 그 다음에 반대의 경우가 발생하면요. 약정 이자율이 2.5%인데 시장 금리가 몇 프로가 되면 2%가 되면 돈을 빌려 쓴 사람들은 뭐를 해요? 네, 조기 상환을 하잖아요.
그러면 금융기관에서는 원래 2.5% 빌려줬던 채권이 다시 환수가 됐잖아요. 근데 다시 대출을 해주면 몇 프로밖에 못 받는 거예요. 2%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나타나는 것이 무슨 위험? 그게 이자율 위험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는 그러면 차입자들은 어떤 조건일 때 조기 상환을 하냐를 가끔 물어보죠. 그러니까 요거는 기억해야 되겠죠. 시장 이자율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질 때. 그럴 때 뭐가 발생한다? 조기 상환이 발생한다는 거를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또 고정금리를 빌려주게 되면 인플레 위험에 취약하죠.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 예상 인플레를 감안해서 이자율을 결정해 줬는데 생각보다 물가가 더 상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화폐의 실질적인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인플레 위험까지도 고정 이자율에서는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대출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른 대출 조건이 동일할 때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 비교하면 어느 게 초기 이자율이 더 높아요? 고정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금리가 변하게 됐을 때 고정이자율 조당에서는 이거를 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조정이 안 되니까 이 위험을 다 대출자가 또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변동이자율 조당에서는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조정 주기가. 그죠? 그러면 이 조정 주기가 짧은 게 대출자가 유리하겠어요? 긴 게 유리하겠어요? 짧은 게 유리한 거죠.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에게 이 조정 주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 등에 따른 위험을 이자율 위험 등을 누구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 네, 차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초기 이자율이 낮은 편이죠. 그렇죠? 그래서 변동 이자율에서는 대출 이자율이 기준금리 플러스 뭐로 돼 있어요? 가산금리로 돼 있으면 일정한 기간마다 뭐 조정한다고 그랬어요? 예? 뭐 조정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조정하죠, 이거요. 이거 일정한 기간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기준금리를 쓰는 게 뭐 써요? 예, CD 유통 수익률을 쓰거나 아니면은 자금 조달 비용 지수에 해당하는 코픽스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기본적인 내용 정도를 이제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거기 1번 지문에 보시면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에 대해서 물어봤죠. 예, 1번에 보면 다른 대출 조건이 동일하다면 통상적으로 고정금리 주택저당 대출의 금리는 변동금리 주택저당 대출의 금리보다 높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겠죠? 예, 그 다음에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한 대출기간은 금리 상승 시 차입자의 조기 상환으로 인한 위험이 커진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을 거 아니에요? 아니 시장금리가 상승하는데 왜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3번에 시장이자율이 대출 약정이자율보다 높아지면 차입자는 조기 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틀렸죠? 2번하고 3번이 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문장을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출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냥 얘하고 비교했을 때 친절하게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문맥만 조금 바꿔서 내주는 거예요. 그럼 순간적인 착각에서 틀리면 곤란한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4번에 보면은 대출금리가 고정금리일 때 대출 시점의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금융기관에는 이익이고 차입자에는 손해다. X겠죠? 예. 고정금리면은 금융기관에게는 손해겠죠. 그렇죠? 차입자에게는 어떻게 돼요? 이익이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율이 더 높아지면 화폐의 실질적 가치가 더 떨어지잖아요. 그럼 돈을 빌려 쓴 사람이 유리하죠. 그래서 만약에 대출자가 체증식으로 융자해 주죠. 융자해 주면 대출자의 인플레 위험이 있죠. 위험은 커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대출자가 체증식으로 돈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출자의 인플레 위험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진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커지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이율이 높아지게 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손해죠. 근데 돈을 빌려 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유리하죠. 그러면 화폐 가치가 떨어져 있을 때 상환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금융기관은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심한 시기에는 상환액을 어떻게 돼요? 적게 낮춰주는 게 유리하죠. 그러니까 체증식이라는 게 초기에는 상환액이 어떻게 돼요? 작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상환액이 점점점 커지는 방식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체증식으로 대출해 준다는 얘기는 대출자가 인플레 위험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요. 체증식으로 해준 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아니 그리고 전예법들은 어저께 이거 해봤잖아요. 그죠? 참 어제 뭔 일들 했는지 그냥 대답이 바로바로 나오진 않고 참 걱정이라는 얘기죠. 자, 뭐 그 내용이죠.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CD금리가 상승하면 CD금리를 기준금리로 하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반대로 하락한다. 틀리겠죠? 오히려 상승해야 되겠죠? 그리고 변동금리 이자율과 고정금리 이자율이 같고요. 향후 금리 상승이 예상이 될 때 차입자는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유리하다. 금리 상승이 예상이 되면 고정금리로 대출받는 게 유리하겠죠. 그죠? 예.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의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의 위험은 차입자에서 대출자로 전가된다. 틀리겠죠? 대출자에서 차입자로 전가가 되겠죠. 그렇죠? 그거 비교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두 개의 상품으로 물어볼 수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뭐를 주냐면 시중금리 했을 때 CD금리를 기초로 하는 대출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예를 들어서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있죠. 그러면 이 보금자리는 대부분 고정금리라고요. 그럼 이렇게 상품을 두 개를 주고 비교하는 것을 지문으로 물어볼 수 있다고요. 두 개 상품의 비교를. 그러면 하나가 변동금리고 하나는 고정금리니까 그걸 가지고 지문 안에서 맞고 틀리고 찾으라고 할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러니까 그거 정도는 그러니까 나중에 대비를 한번 시켜드릴 테니까 한번 보고 찾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까지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세 가지가 있죠. 얘네들 세 가지는 이제 원리금 상환 방식에 대한 구별인데 원금 균등이 있고 원리금 균등이 있고 체증식이 있죠. 예, 근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는 원금이 어떻게 돼요? 균등한 거예요. 얘들은 원리금 상환 방식에 의한 구별이에요. 근데 얘는 원금은 균등한데 이 안에서 원리금이 안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원금은 어떻게 돼요? 균등한데 이자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그래서 얘가 원리금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체감하는 방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얘는 원리금이 어떻게 돼요? 균등하죠. 그런데 시간이 경과할수록 원리금에서 원금 상환분은 커지고 이자 부분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는 구조가 되죠. 그러니까는 얘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뭐는 줄어드는 거예요? 이자는 이제 줄어드는 건 공통적인 거예요. 그래서 특히 원금 균등하고 뭐 하고요? 예, 원리금하고 비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대출 초기에 저당 지불액이 있죠. 이 저당 지불액이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원리금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원금 균등이 있고요. 원리금이 있으면 어느 게 커요? 얘가 크겠죠. 원금이 제일 커요. 동일한 조건 하에서. 그러면 대출 초기에 총부채 상환 비율이 있죠. 총부채 상환 비율은 어느 게 커요? 에? 원금하고 원리금 중에서 어느 게 커요? 이게 크다고요. 이게 크면 이게 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게 연소득에서 원리금의 크기를 가지고 측정하는 게 DTI잖아요. 그러면 초기에 뭐가 크면 원리금 크면 이 비율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셋 중에 얘가 제일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네, 그러면 대출 중간에 조기 상환할 수 있죠. 네, 조기 상환할 때 상환액 있죠. 원금하고 원리금이 있으면 어느 게 커요? 대출 중간에 조기 상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상환액은 둘 중에 어느 게 커요? 얘가 크죠, 얘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중도에 조기 상환하죠. 그럼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대출 잔액 있죠.
어느 게 커요? 얘가 크잖아요, 잔액이. 얘가 상대적으로 덜 갚았을 테니까. 그러니까 상환해야 될 액수도 얘가 많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걸로 주면은 잘 찾아요. 근데 이걸로 주면 또 착각해요. 갑자기. 그 순간적인 착각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거 갖고 또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에 냈다 안 냈다? 냈다고요. 여러분 시험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틀린 사람들이 또 일부 존재한다고요. 뭐 저 위에 답이 있는데 굳이 4번까지 내려가가지고 자고 있는 애를 깨워가지고 네가 답이지라고 멱살 잡고 흔들어갖고 걔가 얼떨결에 전대요 그래갖고 잘못 들어가서 올해 다시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게 그런 거 틀리면 곤란하다고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거기 해놨잖아요. 자, 초기 저당 지불액 있죠? 2번에 가면은 초기 저당 지불액은 어느 게 높아요? 초기 원금의 저당 지불액은 초기에는 원리금 균등보다도 높겠죠. 그렇죠? 그 이번에 보면 원금 회수 위험이 있죠. 대출자 측면에서는 원리금은 원금보다 원금 회수 위험이 높겠죠. 그렇겠죠? 원금 균등이 원금 회수는 제일 빠르잖아요. 그 다음에 저당 잔금의 대출 잔액이 있죠. 원리금이 원금보다 기간 말까지 높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생각해 보세요. 자, 뒤집어서 상환을 누가 더 많이 해요? 원금이 더 많이 상환하니까 잔액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적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자의 부담도 원리금이 더 크다고요. 그죠? 이자는 어떻게 계산해요? 대출 잔액에다가 이자를 곱해서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잔액이 많이 남아있으면, 오랫동안 남아있으면 이자를 계속 더 많이 내야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차입자의 총 납부액의 크기 있죠. 원금하고 원리금이 있으면 어느 게 커요? 원리금이 클 거 아니에요. 원리금이. 걔가 상환을 더디게 하니까 잔액이 오랜 기간 동안 남아있으니까 이자를 내더라도 한 번 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자 지급액 있죠. 원리금과 원금의 이자 지급액은 기간이 경과할수록 감소한다. 감소해야 하네요. 여기 칠판에 해놨잖아요. 여기다 둘 다 감소한다고 이렇게 둘 다 감소 조그만 거 하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대출 기간에 초기 원리금이 있죠. 원금이 원리금보다 원금의 원리금이 원리금 균등의 원리금보다 초기 원리금은 더 많겠죠. 그렇죠? 이거 근데 제가 지금 발음하는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제일 취약한 게요. 원금하고 원리금 비교하는 거예요. 읽다가 착각하거든요. 원금하고 원리금하고. 그래서 확실하게 구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채증이 들어오면 간단한 거예요. 그냥 걔는 확실하게 구별을 해줘요. 마지막에 대출 실행 시점에서 총무채 상환 비율이 있죠. 뭐가 제일 높아요? 아니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 생각해 보세요. 얘 셋 중에서 초기 원리금 상환액은 어느 게 제일 커요? 얘가 제일 크면 얘가 총무채 상환비율도 얘가 제일 크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순서라고요. 이 순서. 그럼 이거는 1번부터 7번까지 놓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상환에 이거 했었죠. 이거 기본적으로 여러분 시험에서 다 물어본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현재 내가 착각하고 있거나 틀리고 있다 그러면 거기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죠? 여기도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잘 나온다고요, 여기. 예? 고정금리, 변동금리하고 얘네들하고 묶어서 이렇게 잘 떨어지니까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나오는 건 틀리면 안 돼요. 예? 4번 총납부액의 크기는 4번 틀렸고 7번 틀렸고 그렇죠. 아니 지금까지 맞고 틀리고 다 해드렸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그 얘기를 하면은 아이고 진짜 한천여 그럼 확인하고 싶으면은 끝나고 물어봐. 쉬는 시간 됐을 때. 그치? 이것도 그리고 또 그걸 생각해서 맞고 틀리고 여기다 또 적어놔야 되는군요. 그래야지 확실하겠군요. 이게 또 나중에. 그래요. 이거 원리금 계산하는 거는 요령을 알려드렸어요. 그죠?
거기 3번에 보면 원리금 및 이자 계산 나와 있잖아요. 예, 거기서 보면 6억 원을 대출받았다는 얘기죠. 11회차에 상환할 원리금 상환액과 13회차에 납부하는 이자 납부액 계산하는 얘기죠. 예. 그러면 대출 기간이 20년이고 연단위 상환이잖아요. 그럼 원금 균등 분할이면 뭐부터 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원금부터. 빌린 돈이 얼마예요? 6억인데 대출 기간이 20년이죠.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그러면 얘는 대출 1회차서부터 우리가 몇 회차까지 20회차까지 갚아나가는 원리금은 얼마인 거예요? 이건 3천이에요. 이건 똑같은 거죠. 얘 하나 구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자 계산해야 되잖아요. 네, 원리금 계산했으니까 몇 회차라고 그런 거예요? 11회차잖아요. 11회차잖아요. 그럼 11회차란 얘기는 10번은 갚았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면 3천에 10이면 이거 3억이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잔액이 3억이죠. 이자의 계산은 남아있는 잔액에다 이자를 곱하는 거죠. 3억에 5%니까 1,50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원금 3천에다가 이자 얼마? 예, 여기 있는 1,500 더하면 4,500 나오겠죠. 그쵸? 몇 회차에? 11회차에. 이 밑으로 쭉 가서 여기 지금 11회차에 계산하면 원금은 3천이고 이자는 얼마가 돼요? 1,500. 그럼 얼마예요? 4,500이죠. 그럼 암산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암산으로 되죠. 그렇죠? 그러면 또 하나의 조건이 뭐냐면 13회차에 납부하는 이자 납부액이죠. 그러면 3천만 원을 몇 번을 냈다는 얘기예요. 12번 갚았다는 얘기죠. 그럼 3억 6천을 상환했으니까 남아있는 잔액이 2억 4천이잖아요. 근데 2억 4천에 5%면은 1200 나오겠죠. 그러면 이자는 얼마가 되겠어요? 1200. 그러면 거의 암산 수준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구해놓으면 돼요? 원금만. 원금만 구하면 바로 다 대입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지금 뭐 납득이 잘 안 되시면 쉬는 시간이라도 또 다시 물어봐서 정리하시고 그러면 돼요. 그죠? 알고 있는 사람은 또 옆에서 잘 모르겠으면 옆 사람 좀 알려주시고. 그렇죠? 입안에서는 누가 지금 학개론 제일 잘해요? 입안에서는요? 한천요? 하여간 저기 뭐야 시험장 들어가면은 저기 그 15분 간격으로 한 번씩 들어. 그냥 한 번씩 들으려고 그냥 이렇게 들어서 보라고 한번 들어서. 페이지도 힘든 쪽에 가서 들어야 돼. 힘든 쪽에 앞에 총론 이런 거 들지 말고 저쪽에 경제편이나 투자금융 쪽에서 한 번씩 이렇게 휙휙 들어주면 돼. 그러면 저 멀리서 뭔가가 반짝반짝 거릴 거라고. 그냥 다행이죠. 아니에요. 다 같은 면이 같잖아요. 이게 형식이 같으면 약간만 이렇게 해줘도 그게 몇 번이라는 그 감각이 조금은 보여요. 그게 많은 걸 지금 농담으로 지금 시범이라는 거죠. 끝나기 한 10분 전에만 한번 해줘도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죠? 그거나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여기 있는 그 최대 융자 가능금액 계산하는 것 있죠. 요 정도의 난이도면은 계산할 수 있지 않으신가요? 자, 우리가 담보 인정 비율을 적용하게 되면 이거는 부동산 가치에다가 이거를 곱하면 되죠. 거기 보면 부동산 가치가 얼마예요? 4억이라고 줬잖아요. 그죠? 4억인데 담보 인정 비율 몇 프로 줬어요? 70% 줬으면 47에 28이니까 얼마겠어요? 2억 8천이죠. 담보 인정 비율 기준하면. 근데 총부채 상환 비율 기준하게 되면 여기가 연 저당 상수죠. 그리고 연소득이고요. 여기다가 뭐 적용하고 기타 부채 빼는 거죠. 작년에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온 거예요. 하나씩 계산 문제가. 근데 쉽게 줬다고요. 그러면 특히 여기 연 저당 상수를 얼마를 주면은요. 0.1을 주면 여기 구한 금액 있죠.
금액의 10배가 되는 게 융자 가능 금액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거기 보면 연소득이 얼마예요? 연소득이 4천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몇 프로 줬어요? 50% 줬으면 4천에 50%면 얼마예요? 2천이잖아요. 그죠? 예. 2천인데 거기 기타 부채나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면 2천에 0.1이면 얼마 융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2억이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융자금이 얼마 있어요? 6천이 있으니까 2억에서 6천 빼면 1억 4천 나오겠죠. 얘가 융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출제자들이요. 이거 0.1로 준다는 얘기는 굳이 계산기를 안 쓰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0.1이면 위에 구한 금액의 10배가 되는 금액이 융자 가능 금액인 거예요. 거기에 만약에 기존에 대출받은 거 있으면 그것만 공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없으면 그냥 이걸로 하면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두 개의 금액 중에서는 작은 거를 선택하셔야 되죠. 그래야지 두 가지 대출 조건이 다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금융공사 있고요. 주택금융공사 취급하는 것 중에서 주택연금제도 있죠. 어제 수업할 때 말씀드렸지만 주택연금을 이제 기초로 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다고 그랬죠. 예, 근데 그게 아직 연내 시행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조금 추세를 봐야 돼요. 10월 달 들어가면서 봐서 가능성이 있으면 바뀐 거로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되고. 자, 일단은 이용 자격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60세 이상, 부부 기준 9억 원 이상 이하 주택 소유자죠. 다주택자더라도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능한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을 팔면 가능하고요. 확정기한 방식은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기간을 자기가 정해놓고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는 확정기한 방식 할 때는 연소자가 55세에서 만 74세여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연소자가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확정기간을 할 때 그 기간이 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대상주택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거기 혹시 저기 내 집 연금 3종 세트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런 게 있는데요. 그 중에 그 우대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내 집 연금 3종 세트 우대 방식이라는 거는 대상주택에 보면 1억 5천 미만 주택만 가입 가능하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1억 5천 미만의 주택을 가지고 연금에 가입하는 분에게는요. 연금 지급액을 15%를 더 준다는 거예요. 그게 우대 방식이에요. 근데 1억 5천짜리 주택을 만약에 주택연금에 담보로 맡기면요. 한 달에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한 40만 원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15% 해봐야 금액은 크진 않아요. 근데 소득이 낮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한 달에 5, 6만 원도 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대 방식을 적용할 때는 1억 5천 미만 주택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가면요. 월 지급금 지급 방식에 보면 종신 지급이 있고요. 종신 혼합이 있죠. 요거는 변경이 가능한데요. 지급 유형은 변경이 안 돼요. 정액형이 있고 전후 후박형이 있어요. 전후 후박형이라는 거는 초기에 많이 받고 뒤로 갈수록 적게 받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예전에는 정률형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삭제됐어요. 정률형은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대출금리는 변동금리 적용하죠. 조기 상환하더라도 중도 상환 수수료 있어요, 없어요? 네, 그거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금 상환은요, 담보주택 처분 가격 범위 내로 한정하는데 예외적으로 조세 채권이나 임금 채권을 체불한 게 있으면 다른 재산에서도 청구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 그 남는 거 있으면 상속인에게 주고요. 모자른 거 있어도 상속인에게 청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주택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정도는 정리하시면 되고, 우리나라에도 농지연금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농지연금은 가입 연령이 65세 이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농지연금에서는요, 그 농지를 자기가 연금을 받는 상태에서도 직접 경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임대 줄 수 있어요. 근데 주택연금 방식에서는요, 월세는 줄 수 있어요. 보증금이 없는. 보증금을 받고 세를 줄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주택연금에 대해서 이 바뀐 부분은 일시불로 인출하는 규모라든가 이런 게 혹시 10월 여러분 시험 보기 전에 만약에 바뀌는 걸로 시행이 된다 그러면 다시 알려드리고, 그렇지 않고 10월 이후로 시행이 된다 그러면은 그냥 모르신 상태로 들어가셔도 돼요. 올해 시험에 나올 일이 없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여기까지 일단 하셨어요. 잠깐 쉬었다가 뒤에 또 하시죠.